1737년 1월 21일 창덕궁 대조전.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게 궁궐을 감싸고 있었다. 영조는 침전 마루에 서서 작은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2살. 겨우 걸음마를 뗀 아이였다.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였다. 세자로 책봉하라. 영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대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너무 이르다는 것이 조정의 중론이었다. 보통 세자 책봉은 아이가 최소한 5살은 되어 어느 정도 왕세자로서의 자질을 가늠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영조는 물러서지 않았다. 과인의 뜻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논의는 끝났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고 세자 책봉 절차가 시작되었다. 영조에게 이 아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필사적인 정치적 카드였다. 영조 자신이 왕이 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의 소생이었다. 서열로 따지면 왕위와는 거리가 먼 위치였다. 그러나 형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후사 없이 급작스럽게 승하하면서 영조는 예상치 못하게 왕위에 올랐다. 문제는 그 과정이었다.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당쟁 속에서 영조의 즉위는 이루어졌다. 노론은 영조를 지지했고 소론은 반대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종 톡살설이었다. 영조가 형을 톡살하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문이 궁궐 안팎에 떠돌았다. 영조는 평생 이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즉위 초기 2인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이 내건 명분 중 하나가 바로 경종을 위한 복수였다. 영조는 반란을 진압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왕권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영조는 서둘렀다.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후계자가 필요했다. 왕조의 계승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2살 된 아들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왕조의 안정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세자 책봉식이 거행되던 날 영조는 의식의 모든 절차를 직접 챙겼다. 영조실록 1737년 1월 21일자 기록에는 그날의 상황이 상세히 남아있다. 임금이 세자에게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는 것을 직접 감독하였다. 영조는 어린 세자가 올바른 자세로 앉아있는지 예를 제대로 갖추는지 지켜보았다. 2살짜리 아이에게 요구하기에는 가혹한 기준이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궁녀들이 달래야 했다. 하지만 의식은 계속되었다. 책봉식이 끝난 후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다. 세자는 과인이 직접 가르칠 것이다. 세자의 교육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다. 신하들은 일제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것이 어린 세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왕의 의지는 확고했고 그 의지는 곧 어린 세자의 운명이 될 터였다. 세자가 5살이 되던 해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세자는 침소에서 깨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었다. 그리고 서현청으로 향했다. 서현청은 세자의 공부방이었다. 이곳에서 세자는 유학 경전을 읽고 역사를 배우고 글씨를 연습했다. 스승들이 가르쳤지만 진짜 교사는 따로 있었다. 영조였다. 영조는 수시로 서현청에 나타났다. 예고 없이 들어와 세자가 쓴 글씨를 검사하고 책 읽는 자세를 확인했다. 세자가 읽는 경전의 뜻을 물었고 역사서의 내용을 시험했다. 어느 날 세자가 논어를 읽고 있었다. 영조가 뒤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물었다. 하기시습지가 무슨 뜻이냐? 세자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 5살 아이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것이 다냐? 영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구절의 깊은 뜻을 말하라. 왜 공자는 학이 아니라 하기시습이라 했느냐? 5살 아이에게 주어진 질문으로는 너무 무거웠다. 세자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영조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다. 세자는 그 자리에 남아 책을 바라보았다. 글자가 흐려져 보였다. 이런 일은 반복되었다. 글씨 한 획, 책 읽는 자세, 걷는 모습, 말하는 어투까지 영조의 검사는 세자의 모든 것에 미쳤다.
영조실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영조가 세자를 칭찬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적, 질책, 훈계의 기록은 수없이 많지만 잘했다, 훌륭하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 1742년 세자가 7살이 되던 해의 기록이다. 임금이 세자의 글씨를 보고 말하기를 아직도 삐뚤구나. 더 정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같은 해 여름 다른 기록. 세자가 경연에서 책을 읽다가 한 글자를 틀리게 읽었다. 임금이 이를 지적하며 세자의 자리는 무겁다. 한 글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7살 아이가 한 글자를 틀렸을 뿐인데 영조의 질책은 가혹했다. 영조가 세자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었다. 세자는 과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자는 영조가 아니었다. 아니, 영조가 될 수 없었다. 영조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감정을 절제했고 원칙을 중시했다.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겼고 화려함을 경계했다. 영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는 차분하고 절제되며 무엇보다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자는 달랐다. 세자는 유독 활쏘기를 좋아했다. 말을 타고 활을 쏠 때면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관역에 화살이 꽂힐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곤 했다. 그림 그리기도 좋아했다. 세자의 그림은 감정이 풍부했고 분놀림이 자유로웠다. 때로는 격렬하기까지 했다. 세자는 감정 표현이 솔직했다. 기쁠 때는 웃었고 슬플 때는 울었다. 화가 날 때는 얼굴에 다 드러났다. 영조는 이 모든 것을 못마땅해 했다. 군주는 절제해야 한다.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활쏘기는 여가일 뿐이다. 진정한 군주는 글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림은 기술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세자가 할 일이 아니다. 영조의 질책은 계속되었다. 세자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낼 때마다 영조는 그것을 억눌렀다. 어느 날 세자가 그린 그림 하나가 영조의 눈에 들어왔다. 말을 타고 달리는 장수의 그림이었다.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쳤다. 영조는 그림을 보다가 세자를 불렀다. 이것이 세자가 그린 것이냐? 예, 아바마마. 누가 이런 것을 그리라 했느냐? 세자는 당황했다. 칭찬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냉담한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저 제가 좋아서. 세자는 화가가 아니다. 이런 것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 그림은 치우고 책을 읽어라. 영조는 그림을 접어내시에게 건넸다. 세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원하는 왕과 세자가 될 수 있는 인간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세자가 10살이 되던 해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나타난다. 세자가 서현청에서 나와 홀로 정자에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다. 10살 아이가 홀로 정자에 앉아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또 다른 날의 기록. 세자가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뜰을 거닐었다. 궁녀가 들어가시라 청했으나 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자는 이미 지쳐 있었다. 매일 아침 글을 읽고 정사를 배우고 아버지의 검사를 받았다. 실수를 하면 질책이 돌아왔다. 잘해도 인정은 없었다. 어느 날 밤 세자는 혼자 대전 마루에 앉아 있었다. 겨울이었고 달빛이 차갑게 눈 위로 내려앉았다. 세자는 자신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걸까? 세자의 중얼거림은 겨울바람에 흩어졌다.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749년 세자는 14살이 되었다. 이 무렵부터 승정원 일기에는 이상한 기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세자가 문안을 올리지 않았다. 세자가 조회에 늦게 나왔다. 영조는 이런 일들을 넘기지 않았다. 세자를 불러 질책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록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1750년 3월 15일 승정원 일기의 기록. 세자가 조회에 나오지 않았다. 임금이 내시를 보내 세자를 불렀으나 세자는 병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영조는 직접 세자의 처소로 갔다. 세자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영조가 물었다. 어디가 아프냐? 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인이 묻는데 왜 대답이 없느냐? 세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돌렸다. 영조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이런 일은 반복되었다.
세자는 점점 더 궁궐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피했다. 조회를 빠지고 문안을 거르고 보고를 거부했다. 1752년 세자가 17살이 되던 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어느 날 조정회의가 있었다. 영조가 신하들 앞에서 세자에게 물었다. 근래 읽은 책이 무엇이냐? 세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답이 없었다. 세자, 과인이 묻는다. 여전히 침묵이었다. 신하들이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영조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대답이 없느냐? 세자는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물만 흘렀다. 조정이 술렁였다. 영조는 말없이 세자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물러가라. 영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세자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왕 앞에서 울 수 있는 세자는 이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이 사건 이후 영조와 세자의 관계는 더욱 냉각되었다. 영조실록의 기록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자가 대전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임금이 세자를 부르나 세자는 병을 이유로 사양했다. 1754년 세자가 19살 되던 해부터는 더욱 충격적인 기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세자가 칼을 휘둘렀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기록은 1754년 8월 12일자 승정원 일기에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내시가 아뢰기를 세자께서 밤에 칼을 들고 방 안을 거닐었다 한다. 누가 목격했는가? 내시였다. 세자가 실제로 누군가를 해쳤는가? 기록에는 없다. 다만 칼을 들었다는 보고만 있을 뿐이다. 며칠 후 또 다른 기록. 세자가 궁녀를 꾸짖었다. 목소리가 매우 컸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서 세자에 대한 인식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다. 1756년 영조실록에 등장하는 기록. 세자의 광증이 심해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광증. 미친 병이라는 뜻이다. 이 한 단어로 세자는 낙인 찍혔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 기록은 누가 남긴 것인가? 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록은 세자를 직접 진찰한 어의의 진단이 아니다. 세자를 관찰한 내관들과 궁녀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세자 본인의 변명이나 해명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가? 1757년 더욱 구체적인 기록이 등장한다. 세자가 궁녀 하나를 죽였다는 의혹이 있다. 승정원 일기 1757년 6월 3일자 기록이다. 하지만 이 기록도 모호하다. 의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구체적인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다. 며칠 후 영조가 세자를 불렀다. 신하들이 배석한 자리였다. 세자, 과인에게 할 말이 있느냐? 세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궁중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 사실이냐? 대답하라. 영조의 목소리가 울렸다. 세자는 몸을 떨었다. 저는 기억이... 무슨 소리냐? 기억이 없다는 것이냐? 세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영조는 한숨을 쉬고 손을 저었다. 데려가라. 이 사건 이후 세자에 대한 부정적 기록은 폭증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기록이 제3자의 보고 형태라는 것이다. 들었다, 보았다 한다. 의혹이 있다. 소문이 돌았다. 직접적인 증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명확한 증인의 진술은 찾기 어렵다. 한편 이 시기 세자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다. 세자의 측근들이 하나둘 궁에서 쫓겨났다. 1755년부터 1760년 사이 세자를 가까이에서 모시던 사람들이 대거 교체되었다. 영조는 세자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세자를 그릇되게 이끈다. 이것이 영조의 판단이었다. 세자의 스승들도 교체되었고 오랫동안 세자를 모시던 내시들도 멀리 보내졌다. 세자는 점점 고립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자의 정무 참여가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원래 세자는 대리청정을 통해 실제 정치를 배워야 했다. 하지만 영조는 점점 더 세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다.
1758년 세자가 23살이 되었을 때 대리청정 논의가 조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영조는 거부했다. 세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23살이면 충분히 성인이었다. 역대 세자들은 이 나이면 이미 정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세자를 둘러싼 정치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조정에서 세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노론의 강경파는 세자를 불안정한 존재로 여겼다. 광증이 있는 세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소론은 세자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얻으려 했지만 영조의 견제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영조는 소론이 세자를 이용하려 한다고 의심했다. 결국 세자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1760년 어느 가을밤 세자는 혼자 창덕궁 후원을 걷고 있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다. 달빛 아래 세자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세자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왜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하는가?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다. 나는 정말 미친 것인가? 세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언제부터 떨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761년 승정원 일기의 기록은 더욱 불길해진다. 세자가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 세자가 옷을 찢는다. 세자가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1762년 초 결정적인 기록이 등장한다. 세자가 임금을 해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 기록이 나온 후 궁궐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기록은 늘어났지만 세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1762년 윤호월 13일. 이날 아침 창덕궁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영조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전을 거닐었다. 오랜 고민 끝에 왕은 결심했다. 세자를 보존하라. 대신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이상했다. 보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호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영조실록 1762년 윤호월 13일자를 면밀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폐세자 논의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세자를 폐위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었다. 조정 대신들의 논의, 3사의 상소, 명분에 대한 토론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경우 이런 공식적인 논의 과정이 실록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보존하라는 모호한 명령만이 기록되어 있다. 영조는 세자를 죽이기로 했지만 왕은 직접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다. 오후 창덕궁 뜰에 큰 뒤주가 준비되었다. 나무로 만든 괴짝이었다. 가로 약 2자육 10cm, 세로 약 3자구 10cm, 높이 약 3자구 10cm 정도 되는 크기였다. 원래 쌀을 보관하는 용도였지만 이날 뒤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일 예정이었다. 승정원 일기에는 뒤주를 준비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누가 직접 명령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교라고만 되어 있다. 왕의 명령이 전달되었다는 뜻이다. 영조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명령은 내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오후 2시쯤 내관들이 세자의 처소로 향했다. 세자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자 저하 대전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관의 얼굴을 보았다. 그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아바마마께서 부르시는가? 예, 저하. 세자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것을. 세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옷을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들이 보였다. 말을 타고 달리는 장수, 활을 쏘는 무사, 산수화. 모두 아버지가 싫어하던 그림들이었다. 세자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가겠습니다. 세자는 문을 열고 나섰다. 뜰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다. 평소 걷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햇살이 유난히 밝았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뜰에 도착했을 때 세자는 뒤줄을 보았다.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다. 내관들이 세자 뒤에 서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세자는 천천히 뒤주 앞으로 걸어갔다. 손을 뻗어 나무를 만졌다. 차가웠다. 들어가라.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명령이었다. 세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5월의 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세자는 궁궐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아버지와 함께했던 곳, 그리고 지옥이었던 곳.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세자는 뒤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스스로 안으로 들어갔다. 좁았다. 몸을 웅크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세자는 안에서 자세를 잡았다.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밖에서 누군가 물었다. 편찮으신가? 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뚜껑이 닫혔다. 순간 세상이 어두워졌다. 빛이 사라지고 소리가 멀어졌다. 세자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처음에는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무 틈으로 약간의 공기가 들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5월의 햇살이 뒤줄을 달구고 있었다. 세자는 소리를 질렀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바마마, 제발. 여전히 침묵이었다. 세자는 뒤줄을 두드렸다. 발로 차고 손으로 긁었다. 하지만 뒤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첫날 밤이 지나갔다. 세자는 뒤주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물도 음식도 들어오지 않았다. 밤이 되자 기온이 떨어졌다. 낮에는 뜨겁게 달궈진 뒤주가 밤에는 차갑게 식었다. 세자는 떨었다. 추워. 너무 추워. 세자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 세자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갈증이 심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물을. 간신히 나온 목소리였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 며칠간의 기록이 급격히 축소된다. 세자에게 물을 주었는지, 누가 뒤주를 지키고 있었는지, 궁궐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 다만 이런 기록만 남아있다. 임금이 대전에 계시며 정사를 보지 않았다. 영조는 며칠 동안 대전에서 나오지 않았다. 신하들을 만나지 않았고 조회도 열리지 않았다. 궁궐 전체가 기묘한 침묵에 잠겼다. 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세자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갈증과 굶주림 그리고 공포가 세자를 짓눌렀다. 뒤주 안은 악취로 가득했다. 세자는 자신의 배설물과 함께 갇혀 있었다. 어머님. 세자는 어머니를 불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흘째 세자의 의식이 흐려졌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졌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5살 때 처음으로 활을 쏘던 날, 화살이 관역에 맞았을 때의 기쁨. 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칭찬하지도 않았다. 더 잘해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가 한 말이었다. 세자는 울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소리 없이 울었다. 닷새째 세자의 호흡이 약해졌다. 6째 날 세자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7째 날 세자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윤호월 21일, 뒤주가 열렸다. 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웅크린 자세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28살의 삶이었다. 시신이 뒤주에서 꺼내졌다. 내관들이 조심스럽게 세자를 들어 올렸다. 몸은 경직되어 있었고 얼굴은 차마 볼 수 없는 상태였다. 궁궐은 침묵했다. 영조는 여전히 대전에 있었다. 세자의 시신을 보지 않았다. 신하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뒤주는 치워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명령은 있었지만 책임자는 없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기 위한 죽음이었다. 세자가 죽은 후 궁궐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다. 장례는 매우 조용히 치러졌다. 왕자의 예우는 없었다. 화려한 의식도 기내도 기간도 없었다. 영조실록 1762년 윤호월 22일자 기록
세자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도록 명하였다. 간소하게. 왕의 아들 조선의 세자가 죽었는데 간소하게. 신하들은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영조의 뜻이 확고했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세자의 시신은 양주 배봉산에 묻혔다. 묘의 이름은 수은묘. 은혜를 드리운 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불분명했다. 영조는 세자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후 궁궐에서는 세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금기가 되었다. 사도라는 시호조차 공식 문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세자가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궁 밖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다더라. 왕이 아들을 죽였다더라. 세자는 미쳤었다더라. 소문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채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들은 역사가 되어 기록되기 시작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승하했다. 52년간의 긴 재위 끝이었다. 왕위는 세자의 아들, 즉 영조의 손자인 정조에게 넘어갔다. 정조는 25살의 젊은 왕이었다. 정조는 아버지를 기억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버지를. 그때 정조는 11살이었다. 세자궁에서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것을 지켜봤다. 아버지의 비명을 들었다. 그리고 여드레 후 아버지가 시신으로 나오는 것을 봤다. 그 기억은 정조의 평생을 따라다녔다. 정조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아버지의 복권이었다. 1776년 5월 정조는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했다. 장엄하고 헌신적인 세자라는 뜻이었다. 수은묘도 현룡원으로 격상되었다. 묘에서 원으로, 즉 왕실의 정식 능묘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정조는 직접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했다. 첫 참배 때 정조는 묘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왕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정조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제야 왔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조심스러웠다. 아버지를 복권하되 할아버지 영조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정치적 균형이었다. 정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아버지를 옹호하되 할아버지를 부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비극을 인정하되 누구의 잘못이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정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온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영조의 뜻은 지극히 애통한 것이었고 선대 세자 사도세자의 불행은 극진히 슬픈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두 사람 모두를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야 했다. 노론 강경파는 여전히 사도세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정조의 복권 조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는 이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하면서 점진적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1789년 정조는 아버지의 묘소를 수원 화산으로 옮겼다. 이곳이 바로 지금의 육릉이다. 화성을 건설한 것도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정조는 매년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조는 수원으로 향했다. 어느 해 겨울 정조가 묘소를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잠시 쉬어가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정조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뒤주 안에서 여드레를 견디셨다.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정조의 효심은 지극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평생의 죄책감이기도 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것. 그 기억이 정조를 괴롭혔다. 시간이 흐르고 사도세자에 대한 평가는 계속 변했다. 조선 후기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썼다. 해경궁은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다. 즉 당사자 중 한 명이었다. 한중록에서 해경궁은 남편의 이상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옷을 갈아입는 강박, 궁녀들을 해친 일,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한 것 등. 해경궁의 기록은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경궁은 남편을 변호하기도 했다. 영조의 가혹한 교육, 세자를 둘러싼 정치적 음모, 당쟁의 희생양이 된 측면도 언급했다. 한중록은 복잡한 텍스트다. 한 사람의 증언이지만
그 증언 속에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은 사도세자를 정신병자로 규정했다. 조선 왕실의 유전적 결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해방 이후 한국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사도세자는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것이다. 영조와 노론의 음모로 제거되었다는 주장이었다. 1990년대 이후 현대 사학계는 더 복합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주류 견해다. 정신질환, 정치적 갈등, 부자 관계의 파탄, 당쟁의 영향, 왕권의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비극이라는 것이다. 어떤 학자는 사도세자가 현대 정신의학적으로 공황장애나 강박장애를 앓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어떤 학자는 영조의 과잉 통제가 세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학자는 노론 강경파의 정치적 공작이 세자를 몰아넣었다고 본다. 진실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의 조합일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사도세자는 2살의 세자가 되었고 28살의 뒤주 속에서 죽었다. 그 사이에 26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영조가 원하는 왕이 되려 했고 실패했다. 영조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고 결국 뒤주라는 끝으로 치달았다. 뒤주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 아마도 세자가 죽은 후 곧바로 없애졌을 것이다. 증거를 지우기 위해. 하지만 기록은 남았다.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한중록, 그리고 수많은 야사와 구전. 각각의 기록은 다른 시선으로 사도세자를 바라본다. 영조의 시선으로 보면 세자는 왕이 될 수 없는 불안정한 존재였다. 사도세자의 시선으로 보면 아버지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완벽주의자였다. 해경궁의 시선으로 보면 남편은 병든 사람이자 동시에 정치의 희생양이었다. 정조의 시선으로 보면 아버지는 구하지 못한 존재이자 평생의 빚이었다. 누구의 시선이 옳은가? 아마도 모두가 진실의 일부일 것이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여전히 사도세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제작되고 소설이 쓰인다. 왜 우리는 260년 전에 죽은 한 세자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가지는가? 아마도 그의 이야기가 보편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완벽을 요구하는 아버지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들의 이야기. 사랑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에 결국 파멸에 이르는 관계의 이야기. 구조적 압박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사도세자를 미친 세자라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를 그렇게 만든 구조를 보는 것은 불편하다. 2살의 왕의 기대를 짊어진 아이. 5살부터 완벽을 요구받은 세자. 10살에 이미 지쳐버린 소년. 20살에 정치적으로 고립된 청년. 28배 뒤주 속에서 죽은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막을 수 없었던 사람들. 역사는 계속 질문한다. 사도세자는 정말 미쳤는가? 아니면 미치도록 만들어졌는가? 영조는 왜 아들을 그렇게 대했는가?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권력의 논리였는가? 뒤주는 형벌이었는가? 아니면 은폐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다만 우리는 기록을 읽고 상상하고 해석할 뿐이다. 그리고 각자의 답을 찾아간다.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사도세자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비극의 주인공인가? 시대의 희생양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은유인가?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기록은 남아있고 질문은 계속된다. 그리고 뒤주 속 세자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다.